김치 한 입. 이게 다예요? 박스를 열자 큼직한 김치통 한가운데에 배추 겉절이 한 잎이 외롭게 있었어요. 통 한쪽에는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10년 김장 노동비, 재료비, 물가상승분, 택배비. 항목 하나하나가 서진의 지난 시간이 그대로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금액을 보는 순간 서진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아주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때 휴대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김치 먹고 싶으면 이제 통 말고 몸으로 와라. 그날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김장철이 다가오는 아침이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었어요. 말수는 낡은 앞치마를 꺼내들며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앞치마는 오래된 친구처럼 손에 익어 있었지만 올해는 유난히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무장갑을 꺼내려다 말고 말수는 허리를 펴고 부엌을 둘러보았어요. 싱크대 옆에는 며칠 전부터 사다 놓은 굵은 소금과 양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뜯지도 않은 배추 상자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장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마음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해마다 김장철이 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피곤해졌어요. 칼을 쥐기도 전에 가슴 한쪽이 먼저 뻐근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김없이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현관 앞에 덜컥 내려앉는 택배 상자, 그리고 그 안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깨끗한 김치통들. 처음 며느리가 김치통을 보냈던 해가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첫 김장철을 맞이하던 해였죠. 어머니, 제가 아직 김장을 잘 몰라서요. 올해만 부탁드려요. 그 한마디에 말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만 해도 올해만이 진짜 올해일 줄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같이 하겠지. 내후년에는 조금씩 나아지겠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달래며 지나간 겨울이 어느새 10번째를 향하고 있었어요. 말수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셈을 해보았습니다. 서진이 시집 온 지 10년, 그 사이 김장을 같이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몸이 아팠던 해도 있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던 해도 있었지만 빈 김치통은 언제나 잊지 않고 제때 도착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들 도연은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게 더 맛있잖아요. 그 말이 칭찬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도망치는 말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싱크대 위에 손을 올린 채 말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억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장하는 건 흔한 일이었고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묵직한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물을 썰다가도 손목이 욱신거리는 날이면 그 서운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나이 들수록 이런 건 줄어야 하는데 왜 자꾸 늘어나기만 할까? 말수는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절대 새어나오지 않는 말이었어요. 이따금씩 텔레비전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김장 김치를 보내드렸다는 사연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수는 괜히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바꿔버렸어요. 다른 집 이야기지 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어딘가에서는 작은 바늘이 콕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해는 그래도 설렘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가 와서 같이 김장을 하면 얼마나 떠들썩하고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하며 배추를 절이던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대가 한 번, 두 번 깨지면서 그 상상은 점점 입 밖으로 꺼내기도 민망한 소원이 되어갔습니다. 이제는 혼자 속으로만 꾹꾹 눌러 담는 생각이었죠. 김장철이 다가올수록 몸보다 더 빨리 지치는 건 마음이었습니다. 해마다 같은 앞치마, 같은 부엌, 같은 배추 상자였지만 말순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당연히 어머니가 해주시겠지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기대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부탁하는 말투도 점점 가벼워지고 미안해하는 기색도 사라져가는 걸 말순은 아무 말 없이 다 느끼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를 받아서 맛있게 먹는다는 말을 들으면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애들 먹일 김치인데 하는 생각에 다시 손에 힘을 주었죠. 그러다 문득 10년 동안 씻고 자르고 버무린 배추들이 머릿속에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산처럼 쌓인 배추 더미가 눈앞에 겹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말순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배추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얗고 싱싱한 배추가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걸 또 혼자 다 해야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아주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떠오르자마자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그 한숨 속에는 언젠가부터 자라기 시작한 다른 감정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하는 질문에 가까웠어요. 말순은 고무장갑을 쥔 손을 잠시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집 담장 너머로는 이미 김장을 마쳤는지 김치통을 옮기는 아랫집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말순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힘든 건 똑같을 텐데 왜 나는 혼자서만 이걸 짊어진 것 같지? 그 질문은 대답 없이 공중에 떠 있다가 다시 마음속 깊은 곳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김장을 멈출 수도 없고 모른 척 돌아설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말순은 다시 앞치마 끈을 고쳐 매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끈을 세게 당겨 묶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의 김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늘 똑같은 겨울 준비처럼 보였지만 그 겨울의 시작은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색을 띠고 있었어요. 말순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해 이 김장철이 10년 동안 묵혀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시장에서 지인들과 마주한 건 모처럼의 일이었습니다. 말순은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여러 해 동안 봐왔던 익숙한 얼굴들을 바라보며 어이구, 다들 잘 지냈어?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더 밝게 들릴 정도로 기분이 괜찮았죠. 집안일만 계속하다 밖으로 나오면 시장 특유의 사람 냄새, 생선 비린내, 따끈한 어묵 냄새까지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인들은 반갑다며 손을 흔들고 누군가는 어머님은 늙지를 않으셔 하고 입에 발린 칭찬까지 곁들였어요. 말순은 오랜만에 마음 한켠이 조금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시장에는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리는 물건들이 여기저기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빨간 고춧가루 포대, 굵은 소금 자루, 절임용 큰 고무 대야까지 한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말순의 마음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긴 했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기분 좋게 웃으며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 서진이 두 손을 흔들며 종종 걸음으로 달려오듯 다가왔습니다. 그 밝은 표정은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다해주니 편해진 사람의 얼굴이었죠. 말수는 그 얼굴만 봐도 어쩐지 가슴 한쪽이 스르륵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장 보러 오신 거예요? 김장 준비하시는 거죠? 서진의 말투는 가볍고 당연했습니다. 마치 올해도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말순이 김장을 해줄 것처럼. 말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할 게 많아서. 말끝이 흐린 걸 본인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 말 안에는 내가 할 생각은 없지? 라는 말이 숨어 있었죠. 그런데 서진은 그 미묘한 감정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지인들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우리 어머니 김치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 최고예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인들의 시선이 모두 말순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머, 며느리가 어머니 자랑을 저렇게 하네. 어머니는 복도 많으셔. 김장 다 해주시니 얼마나 좋아. 겉으로 보기엔 칭찬이었죠. 하지만 말수는 그 칭찬이 칼처럼 가슴에 콕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난 고마움도 아니고 그저 남 앞에서 하는 생색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하는 거지. 하지만 그 말은 힘이 없었고 눈가에는 미세하게 굳은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서진은 눈치도 못 채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김장 걱정 그냥 없어요. 어머니가 싹 다 해주시거든요. 두 손까지 흔드는 서진의 모습은 마치 자신이 큰 효도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에서는 10년 동안 혼자 배추를 절이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손목이 붓고 쑤셔도 그날만큼은 묵묵히 손을 움직였던 기억들. 그리고 그 모든 해마다 서진은 단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훨씬 크게 보였습니다. 지인들은 다시 말했습니다. 며느리 복 많네. 어머니가 김장을 다 해주시니 편하겠다. 말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에게 칭찬이 아닌 짐을 올리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중얼렀습니다. 복은 무슨 다 내가 하는 거면서 입 밖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었죠. 그저 미소만 유지한 채 손끝에 힘만 잔뜩 주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고스란히 가슴 한가운데를 파고들었고 갑자기 시장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의 밝은 웃음이 공기 중에서 유난히 울리는 듯 들렸어요. 그 웃음이 뜨겁게 느껴지지 않고 차갑고 가벼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장 보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의 걸음은 무겁게 느리게 이어졌습니다. 장바구니가 가벼운 것도 아니었지만 마음에 얹힌 것이 더 무거웠어요. 지인들이 했던 말, 서진의 생색, 10년 동안 참고 넘어갔던 일들, 하나도 크지 않은 말들이 묘하게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신발끈을 풀 때 말수는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는 김장을 떠올리기만 해도 찾아오는 피로, 매년 반복되는 기대와 실망, 그리고 오늘 느낀 새로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정말로 들리는 듯 했어요. 툭 하고 금이 가는 소리, 하지만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소리. 말순 본인조차 그게 무슨 뜻인지 아직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본 채 서진이 시장에서 했던 말투가 자꾸 떠올랐어요. 우리 어머니 덕분에
그 장난스러운 말투가 마치 마음 깊은 곳을 톡 건드리는 것처럼 계속 맴돌았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고 뒤척이며 이불을 몇 번이나 고쳐 덮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올해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겠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도 아니고 확실히 정한 결심도 아니었지만 그 작은 중얼거림 속에서 10년 동안 묻혀있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작았지만 그날의 상처는 이후 말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균열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아직 겨울 햇살이 완전히 퍼지지 않은 애매한 밝기였습니다. 보일러가 돌며 나는 은은한 소리만 들리고 부엌에는 전날 씻어둔 배추 몇 포기가 물기를 말리며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말수는 주전자에 물을 올려두고 작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들었던 말들이 아직 귀 안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김치 없으면 못 살아. 지나가는 사람들, 지인들의 웃음, 서진의 생색 섞인 말투.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툭 튀어나와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낯설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택배 상자가 바닥에 내려앉을 때 나는 그 묵직한 울림. 말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기다리니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먼저 울렸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라는 문자 한 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말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처음엔 무심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왔구나. 사이즈도 무게도 이맘때쯤 도착하는 시기도 너무 익숙해서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허리 높이쯤 되는 박스 하나가 무덤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어김없이 아들 이름과 주소, 그 아래에 작게 적힌 보내는 사람 윤서진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말수는 그 글자를 보고 잠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또 보냈네. 툭 혼잣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도 아니고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듯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박스는 보기보다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이 무게가 김치통의 무게라기보다는 당연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10년의 세월같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허리를 살짝 굽혀 상자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거실로 상자를 옮겨놓고 칼을 가져와 테이프 위를 조심스럽게 그었습니다. 칼날이 비닐을 가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상자를 여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들이 섞여 올라왔습니다. 또 왔지 뭐. 안 올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를 기대 같은 게 아주 조금 걸려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올해는 뭐라도 한마디 적어놨으려나? 어머니, 죄송해요 한 줄이라도. 테이프를 모두 자르고 상자를 열자 역시나 안에는 낯익은 색깔의 김치통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개수도 늘 보던 그대로였어요. 깨끗하게 씻겨 반짝이는 플라스틱 표면이 오히려 더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짧게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말도 없이 딱 맞춰서들 보낸다. 아주. 말투는 가볍게 들렸지만 속에서는 작은 비명이 울리고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서 바닥에 내려놓는데 통 안에는 당연하다는 듯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김치가 들어갈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 빈 공간이 지금까지 아무 말하지 않고 김장을 떠맡아온 자신의 마음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통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스 바닥 쪽에 작은 빨간색이 눈에 들어왔어요. 말수는 눈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빨간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문구점에서 파는 메모용 색종이 같은 쪽지였어요. 종이 한쪽에는 둥글둥글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쪽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어머니, 작년보다 넉넉하게 부탁드려요. 한 줄뿐인 문장이었습니다. 짧고 가볍고 심지어 끝에는 하트 표시까지 붙어 있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주변의 소리, 보일러 도는 소리, 바깥 차 소리, 모든 게 멀어지며 쪽지에 적힌 글자만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보다 넉넉하게. 말수는 그 문장을 입술로 되뇌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만 조용히 따라 읽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눈꺼풀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쪽지에 적힌 글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장난도 아니고 오해도 아니고 누가 봐도 당연하다는 듯 부탁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쪽지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 사이에서 구겨지는 느낌이 전해졌어요. 손끝에는 힘줄이 도드라졌고 손등에는 나이든 살결이 조금 더 하얗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인연이 진짜. 입 밖으로 아주 작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를 내려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충격과 황당함이 뒤섞여 그냥 저절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지나간 10년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첫 해에는 미안하다며 통화를 했던 서진의 목소리. 어머니, 저희가 아직 잘 몰라서요. 올해만 부탁드려요. 그때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둘째 해에는 어머니, 작년처럼 부탁드려요. 진짜 감사해요. 그 감사 인사가 셋째 해에는 더 짧아지고 넷째 해에는 카톡 한 줄로 줄어들고 다섯째 해부터는 그마저도 당연한 택배 루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해에 되돌아온 건 더 넉넉하게 부탁한다는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말순의 입꼬리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눈 사이 주름이 깊어졌고 정면을 응시하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얼굴 전체에 피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구기던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식는 것 같았어요. 누가 뒤에서 등을 밀어버린 것도 아닌데 마음이 앞으로 푹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사람 할 짓인가? 내가 뭐 부엌 식모냐? 말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입 밖으로 터뜨리지는 못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분명한 문장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정말로 마음속 어딘가에서 탁 하고 무언가 꺾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지는 소리. 그 조용한 소리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참아왔던 세월이 단숨에 떠올랐습니다. 허리 아파도 말 안 하고 손목이 퉁퉁 부어도 약 하나 제대로 못 챙겨 먹던 겨울들. 아들이 고맙다며 보낸 이모티콘 하나에 스스로를 달래던 날들. 그 모든 장면들이 무수히 많은 김장 배추처럼 겹겹이 쌓여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열해를 했으면 됐다 진짜. 말수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는 포기와 체념이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을 향한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한순간 억눌린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툭 튀어나가 버릴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다음에 찾아온 건 소리치거나 울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말순의 입가에 아주 얇은 성 같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차갑고도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표시 같은 미소였어요. 그래, 알겠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는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은 지난 10년 어느 때보다 확실했습니다. 박스 안에 다시 눈길을 돌렸을 때 깨끗한 김치통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그동안은 채워줘야 할 그릇으로만 보였던 통들이 이제는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그릇으로 보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 김치를 채워 넣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고 그 단호함은 조용한 겨울 아침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구겨진 빨간 쪽지를 펴서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종이 위의 글씨는 여전히 가벼웠지만 그 쪽지가 불러온 마음의 무게는 이제 다른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또 한 번의 빈 김치통이 도착한 이 아침이 10년 동안 이어져 온 김장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집안은 이미 조용해져 있었고 부엌에는 스탠드 등 하나만 켜져 은은한 노란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혼자 부엌 탁자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씻어놓은 대파, 다진 마늘, 생강, 새빨간 고춧가루가 담긴 작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배추 몇 포기는 바람을 쐬느라 도마 옆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은 그 재료들을 보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먼 곳을 떠다니고 있었어요. 손은 꼼짝도 하지 않고 시선만 조용히 재료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열애를 내가 혼자 했다. 내가. 혼잣말이 아주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자기 귀에만 들리게 하는 속삭임처럼요.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박혔던 말과 얼굴과 장면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말순의 가슴은 식은 겨울 공기처럼 서늘해졌습니다. 시장 앞에서 싱글벙글하며 떠들던 서진의 얼굴, 그 밑에 가볍게 깔려있던 당연함, 그리고 오늘 도착한 빨간 쪽지, 그 모든 것들이 한 줄짜리 메시지처럼 머릿속을 관통하고 있었어요. 말수는 탁자 위에 올려둔 배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뻐근했어요. 겨울이 되면 더 도드라지는 관절의 통증이 오늘따라 이유 없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열애 동안 내가 진짜 미련했지. 그 말에는 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맑고 정확한 사실 하나를 인정하는 투의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말순의 머릿속에는 지난 김장날들이 차례대로 떠올랐습니다. 배추를 절이던 첫 겨울, 매운 양념이 눈에 들어가 물 몇 바가지로 씻던 날, 허리 통증으로 새벽에 깼던 해, 아들 집 앞에 김치통 놔두고 돌아오던 길에 손이 얼어 감각이 사라졌던 날까지 장면 하나하나마다 그 당시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서러움들이 지금에서야 느리게 도착해 가슴을 톡톡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말수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으며 올해 재료값을 머릿속에서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 가격부터 마늘, 생강, 고춧가루, 새우젓, 멸치 액젓. 계산기가 없어도 익숙하게 돌아가던 그 셈이 오늘은 예전과 다르게 계산이 아닌 청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만큼 들었지 또 이만큼, 이건 또 비싸졌고 말수는 소근거리며 기억 속 가격들을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뚜렷한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도 한 번도 제대로 된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구나. 그 사실이 갑자기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말수는 말없이 김치통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깨끗하고 반짝이고 누구 손때 하나 묻지 않은 통. 그 통을 보며 말수는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통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딸깍. 뚜껑이 닫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통을 닫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단단하게 잠그는 소리 같았어요. 말수는 손가락으로 뚜껑 위를 한번 쓸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됐어. 이제는 내가 안 당해. 그 말투는 평소처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했죠.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이제는 나도 나를 지키겠다는 쪽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겨울바람이 스치고 지나가 손등을 쓱 스쳤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닿는 순간 말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바람조차 결심을 밀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말수는 부엌 서랍을 열고 오래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해마다 김장 때마다 대충 무게나 양을 적어두었던 구식 노트였어요. 그녀는 그 수첩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2015 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배추 몇 포기, 고춧가루 몇 대, 김치향이 대강 얼만지 적혀 있었어요. 말수는 볼펜을 들고 아래에 조용히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들었지, 그 다음에는 이만큼, 작년엔 이만큼. 적어 내려가는 손은 차분했고 표정은 고요했지만 감정은 하나둘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10년치 노동이 숫자로 나열되기 시작하자 말수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정리되지 않았던 감정의 서랍이 하나둘 닫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동안 그냥 손이 가니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말순의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며느리 서진이 쪽지를 보고 굳어버릴 얼굴.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 말순의 입가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에는 악의가 없었어요. 단지 이젠 나도 한번 내 방식대로 해보겠다는 자존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혼잣말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건 복수가 아니지. 한참 생각한 끝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가르치는 거지. 말은 짧았고 톤은 조용하지만 선명했습니다. 그동안 잘못 굳어버린 관계, 서진의 태도, 아들의 무심함,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처음으로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들어온 숨 그대로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 숨결 속에는 10년치 인내와 체념, 그리고 오늘 처음 느낀 단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김치통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덤덤한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참아온 만큼 정확하게 되돌려주자. 그 말은 소리보다 마음이 먼저 알아듣는 말이었고 그 생각이 이 순간 말순의 마음을 완전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결심은 큰 소음도 큰 싸움도 없었지만 말순의 10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 되고 있었어요. 외로운 겨울 부엌에서 혼자 앉아있던 이 시간이 앞으로 벌어질 일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묵묵히 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밤의 고요한 결심은 곧 찾아올 사이다의 순간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어요.
새벽이 막 넘어가려는 시각이었습니다. 부엌에는 형광등을 켜지 않고 스탠드 등 하나만 켜둔 채 조용한 노란빛이 그릇들과 도마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말수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설거지 거리도 없는 깨끗한 싱크대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신사의 결심이 마음속에서 가라앉지 않고 계속 맴돌고 있었죠.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찬장을 열어 김치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에 들린 김치통은 깨끗하고 단단했지만 그 표면이 유독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통을 살짝 들어 햇살도 들지 않은 부엌 조명 아래로 가져가며 통 내부를 아주 천천히 살폈습니다. 조금이라도 금이 갔는지, 혹시라도 흠집이 있는지, 뚜껑이 헐거워지지는 않았는지, 말순의 손끝은 놀라울 만큼 섬세했습니다. 마치 편지를 접기 전에 종이를 다듬는 사람처럼 손톱 끝으로 통의 모서리를 천천히 훑으며 말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말은 김치통에게 하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10년 전부터 스스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킨다. 그런 뜻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통을 점검한 말수는 싱크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싱크대 한편에는 배추 몇 포기가 흰 줄기와 녹색 잎을 펼치며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반듯하고 모양이 예쁜 배추를 손에 들었습니다. 배추를 들고 있는 손은 10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이 작업을 반복해온 손이었어요. 그녀는 찬물을 틀었습니다. 물줄기가 배추잎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리는 새벽 부엌의 고요를 깨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잔잔하게 만들었어요. 말수는 잎 하나하나를 떼어내며 정성껏 손으로 결을 따라 씻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늘 해왔던 김장의 시작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오늘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성이 아닌 의도, 노동이 아닌 메시지. 씻어낸 배추잎 중에서 가장 크고 펼쳤을 때 형태가 매끈한 잎을 골라냈습니다. 그래, 너 하나면 돼. 말수는 잎을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서 작게 말했어요. 그녀는 양념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만들어둔 양념이 작은 통에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양념조차도 평소처럼 듬뿍 떠서 바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끝으로 아주 조금 떠서 입 위에 살짝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양념을 아주 얇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펴발랐습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김장을 버무릴 때 쓰던 손놀림과는 달랐어요. 오늘의 손놀림은 메시지를 새기는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좀 메워보라고, 이것도 아주 살짝 넣어주고, 말수는 양념 한 알갱이까지 고르게 펴바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잎을 완성한 말수는 그 배추 잎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조금 전까지 살피던 빈 김치통 한가운데에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배추잎 하나가 차지하는 크기는 정말 작았습니다. 광활하게 비어있는 김치통 공간 속에 붉은 잎 하나만 놓여 있으니 그 공허함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말수는 통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렇게 비어있는 게 맞지. 걔가 보내온 마음이 딱 저 모양이지.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말수는 부엌 서랍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하얀 종이가 있었어요. 그 종이를 꺼내 펼치면 몇 줄의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0년 김장 노동비, 재료비 내역, 인건비 환산, 물가 상승률 반영, 총합계,
이건 단순한 계산서가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전해지지 않던 10년의 무게를 숫자라는 정확한 형태로 변환한 종이였어요. 말수는 그 종이를 손바닥에 올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한 번, 두 번 쓸어내렸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 낯설고도 편안했습니다.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하는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딱 맞는 거지.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해준 게 더 크지, 그건 돈으로도 못 매기지.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고 마음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제는 알려줘야 할 때라고요. 종이를 절반으로 접고 모서리를 맞춰 다시 한 번 더 바르게 접었습니다. 종이를 접는 행동조차 오늘의 말순에게는 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접힌 종이를 김치통 옆에 아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조용한 부엌 위에 배추잎 하나와 계산서 한 장이 묘한 대비를 만들었어요. 빨간색과 흰색, 감정과 계산, 10년의 고생과 단 한 번의 깨달음, 그 모든 걸 상징하는 두 조각이 통 안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풍경을 보며 입가에 아주 잘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정함이나 행복의 미소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도한다는 결심과 확신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이제 좀 맛을 봐야지. 내가 어떤 기분으로 살았는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말수는 잠시 통을 바라보다가 그 통을 들고 현관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택배 상자 안에 통을 넣었습니다. 상자 속에서 통이 흔들리지 않게 양옆에 세심하게 종이를 채워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테이프를 떼어낼 때 손의 힘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테이프가 상자 표면을 따라 쭉 붙는 소리는 그녀의 결심과 완벽하게 겹치는 소리였어요. 말수는 마지막으로 상자를 두 손으로 들어 현관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갑자기 시원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먼지를 한꺼번에 털어낸 듯한 가벼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래, 올해 김장은 이제 끝났지. 그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환하게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상자를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그 말은 크게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가장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10년 동안 누락된 책임과 감사를 되돌려주는 첫 번째 걸음이었어요. 말수는 문 쪽에서 돌아서며 등이 한층 가벼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짓눌리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게 가벼워졌어요. 그 순간 그녀는 아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작은 통 하나가 앞으로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새벽 조용한 부엌에서 시작되었다는 걸요. 서진은 점심 준비를 하려던 순간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탁자에 놓아둔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알림이 떴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늘 받던 생활용품 주문 알림과는 다른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진은 가만히 화면을 바라보다가 순식간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왔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이 시기면 딱 어머니 김치지.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는 기대감이 서진의 몸을 가볍게 움직이게 했어요. 그녀는 맨발로 바닥을 쿵쿵 디디며 현관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평소에는 그리 반가운 공간이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현관 앞이 구원의 문처럼 느껴졌어요. 아, 이제 김치 걱정 없다. 혼잣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김치가 떨어지면 남편은 투덜대고 아이는 밥을 잘 먹지 않고
시켜 먹는 김치는 어머니 손맛과 비교가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도착 알림이 뜨는 순간 서진의 표정은 자동으로 환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부터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보는 순간 마치 무언가를 확신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어머니 센스가 있으신 분이라니까. 그 목소리는 흐뭇한 칭찬을 담았지만 고마움이라기보다는 기대했던 게 왔다라는 편안함에 가까웠습니다. 서진은 상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스를 드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김치 양이 좀 줄었나? 뭐 상관없지. 그녀는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며 상자를 거실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진은 식칼로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그었습니다. 찰칵. 도무지 긴장감 없는 평범한 포장 뜯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뚜껑을 열기 전 잠시 손등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만 있으면 밥도 걱정 없고 반찬도 걱정 없고. 그 말은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장면은 그대로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익숙한 김치통이 들어 있었지만 통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 한가운데 배추 한 잎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양념이 아주 얇게 발라진 말 그대로 한 입 김치. 아무리 봐도 딱 한 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진의 입에서 거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숨조차 잠시 멈춰버린 듯 했어요. 상자 안은 정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으려다가 어쩐지 바로 만질 수 없었다는 듯 손을 반쯤 올린 채 다시 천천히 내렸습니다. 잠시 후 서진의 시선은 배추잎 옆에 놓인 작은 흰 종이로 옮겨갔습니다. 뭐지? 그녀는 종이를 집어들기 전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종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이 무거워 보였죠. 서진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확 빠져나갔습니다. 계산서, 정교하게 정리된 계산서, 10년 김장 노동비, 재료비 상세 내역, 인건비 환산, 물가 상승률, 총합계, 숫자가 깨끗하고 엄격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그녀는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아닐까? 혹시 장난은 아닐까? 혹시 처음 보는 금액이 아닐까? 하지만 금액은 명확했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더 명확했습니다. 헉! 숨이 가빠졌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당연하다 여겼던 시어머니의 손길, 김장량, 재료 준비, 노동, 배추 절이는 시간, 허리 숙이고 다시 일어나는 반복된 동작들. 그 모든 것이 금액으로 환산된 것을 처음 본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김치를 받아오며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김치 없으면 못 살아요. 어머니가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어머니 김치는 그냥 최고죠. 웃으며 던졌던 그 말들이 이제는 모두 빈 감사였다는 사실이 처절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자기 손으로 김장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김치통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그저 가벼운 플라스틱 통인데 지금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려 배추잎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잎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을 감았습니다. 왜 이런 거지? 입술을 깨물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불안, 당혹, 두려움,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미안함. 이건 단순한 김치 한 잎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란 걸 서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10년 동안 누적된 시어머니의 침묵의 메시지였습니다. 서진은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눈동자가 점점 흔들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방 안은 어느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TV를 켜두었지만 그 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치통을 무릎 위에 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뭐 보는 거지? 혼잣말이 울먹이듯 새어나왔습니다.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감정을 대신 정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말순의 손길, 말순의 허리 통증, 말순의 손목 부음, 말순의 새벽 작업.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숫자로 적혀 있다는 사실이 서진의 숨을 막아왔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감정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안함. 그리고 그 옆에서 또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두려움. 이 상황을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순이 왜 이렇게 했는지 서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있는 그녀의 거실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정적처럼 고요했고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곧 폭발을 예고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서진의 마음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한동안 소파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한 잎의 김치와 계산서가 들어있는 그 통은 가벼운 플라스틱일 뿐인데 지금은 손도 떼지 못할 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온몸을 울리고 있었고 생각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다. 왜 이런 거지? 어머니가 왜 갑자기? 하지만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남편에게 보여줘야 했다. 무엇보다 남편이라면 분명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놀라주고 위로도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아주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에 손을 짚고 일어서면서 통을 품에 껴안았다. 손이 떨렸고 계산서에 묻은 잉크는 약하게 흔들리는 손끝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흔들려 보였다. 가서 말해야지. 그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남편이 있는 방 앞에 멈춰 선 순간 숨이 깊어졌다. 문을 천천히 밀자 도연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조명은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평범한 저녁의 빛이었다. 서진이 들어오자 도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돌렸다. 왜 그래? 짧고 평범한 질문이었다. 서진은 통을 품에 둔 채 입술을 한번 떨고 말했다. 여보, 이거 좀 봐봐. 도연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자리에서 몸을 돌려 앉았다.
서진은 조심스레 다가가 탁자 위에 통을 내려놓았다. 통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치 지금부터 심장 뛰는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선언하는 소리처럼.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한 잎의 김치가 드러났다. 조명 아래서 유난히 작고 유난히 외로워 보였다. 서진은 통 속을 바라보는 도연의 표정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저 멍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몇 초가 지나자 도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입술이 아주 천천히 굳어갔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예상 밖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놀라서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상황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느낀 사람의 목소리였다. 서진은 급하게 말했다. 나도 몰라. 나도 방금 봤어. 진짜 그냥 이렇게 왔어. 왜 이러시는 건지 나도. 말이 점점 약해졌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통 안에 있는 그 빨간 잎 하나를 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혼란과 충격이 아주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그 다음 도연의 손은 통 옆에 놓인 종이로 향했다. 계산서.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다. 도연은 종이를 열었다.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유난히 크게 퍼졌다. 이건. 그는 한 문장만 읽고도 이미 21번 크게 들이켰다. 그러나 종이를 덮지는 않았다. 그는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한 줄 한 줄 따라가고 있었다. 10년 동안의 재료비, 세부 금액, 양념 준비 비용, 배추 절이는 노동비, 간 맞추는 데 들어간 시간 비용, 물가가 오른 만큼의 반영, 택배비, 그리고 총합계. 종이에 기재된 숫자는 화려한 금액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숫자에는 어머니가 보낸 매년의 겨울과 어머니의 손목 통증과 아무 말 없이 참고 넘겨온 시간들이 모두 담겨 있었다. 도연은 종이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그 숨으로 지난 10년 전체를 다시 보고 있는 것처럼. 여보. 서진이 조심스레 불렀다. 그녀는 아직도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너무 과하신 건 아닐까? 좀 황당한 상황 아니야? 내가 억울한 거 맞지? 그녀의 마음속엔 그런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고 다시 통을 바라보고 계산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그의 표정은 분노도 놀람도 아니었다. 그 표정은 깨달음이었다. 서진은 그 표정을 처음 봤다. 도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취업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큰 실수를 했을 때도 표정을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고 입술은 아주 미세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 진짜 어머니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 서진이 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도연은 손바닥을 천천히 들었다. 말을 끊기 위한 아주 조용한 제스처였다. 그게 문제였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서진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서진은 그 의미를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해 눈을 크게 뜬 채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도연은 이미 다시 계산서를 보고 있었다. 도연의 숨결이 천천히 아주 깊게 이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였다. 서진은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다. 말하지 않는 남편의 표정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담은 침묵이었다. 서진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안이 아니고 거대한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남편의 단호한 얼굴을 보는 순간 확실한 형태를 갖기 시작했다.
여보, 설마 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간신히 이렇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서진은 손가락으로 김치통의 모서리를 자꾸 만지작거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산서도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서진의 가슴을 짓누르는데 충분했다. 도연은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결론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 한마디, 한 줄의 문장, 한 번의 숨 같은 목소리. 그러나 그 말은 서진에게는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내려앉게 만드는 엄청난 무게였다. 서진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숨을 들이쉬지 못했다. 우리가? 서진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이었다. 그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렇게까지 적어 보내셨다는 건 그동안 얼마나 누적됐는지를 말하는 거야. 우린 그냥 당연하게 받아왔어. 우리. 그 단어는 서진의 머릿속을 흔들었다. 남편이 자신을 감싸주기는커녕 함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서진에게는 상상도 못한 전개였다. 서진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여보, 나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었어. 나 그냥. 도연은 또다시 고개를 저었다. 말을 끊는 동작도, 목소리도, 표정도 아주 조용했지만 그 단호함은 칼처럼 뚜렷했다.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그랬어. 장면이 얼어붙었다. 그 말은 그 어떤 고함보다, 그 어떤 말싸움보다 서진을 더 크게 흔들었다. 둘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도연은 계산서를 무릎 위에 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서진은 손에 힘을 잃어 김치통을 거의 놓칠 뻔했다. 그녀의 어깨가 처음으로 크게 떨어졌다. 마치 버티던 기둥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서진의 작은 속삭임이 떨리는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도연은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건 어머니가 보내신 첫 번째 신호야. 그 말은 앞으로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정적의 순간 두 사람은 어렴풋이 느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모든 관계가 바뀌는 조용한 전환점이라는 걸. 서진은 거실로 돌아오자마자 무릎이 풀릴 듯한 기분을 억지로 붙잡았다.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통이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치 방 전체가 그 소리를 듣고 침묵한 것처럼 주변 공기마저 조용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계산서를 들었다. 종이는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으며 마음속을 뒤흔들었던 그 숫자들은 여전히 그대로 적혀 있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줄 한 줄 따라가다 보면 읽고 있는 종이가 아니라 지난 10년의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비춰지는 것 같았다. 이걸 이렇게까지. 서진은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말은 내뱉었지만 그 의미는 마음속에 가라앉아 사라져갔다. 그녀는 종이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 숫자가 가진 의미는 읽을 때마다 더 무겁고 선명해졌다. 양념값, 배추값, 인건비, 택배비, 물가 상승률, 그 모든 항목이 자신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쳐온 어머니의 노동을 하나씩 적어내고 있었다. 서진은 어느 순간 자신의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손바닥에는 어느새 땀까지 찼다. 연필도 아닌 종이를 들고 있을 뿐인데 마치 무언가 뜨거운 불덩이를 쥐고 있는 듯 손이 계속 흔들렸다. 나 대체 뭘 한 거야? 입술이 떨리며 말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오로지 허공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10년.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행동들. 언제든 보내주겠지.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겠지. 매년 김치는 당연히 오는 거지.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자신이 지금은 한없이 부끄러웠다. 서진은 계산서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무언가를 써야 할 것 같았다. 어머니 저 문장을 쓰다가 그 손이 멈췄다. 지워졌다. 다시 썼다. 또 지워졌다. 어떤 말을 써도 그동안의 행동을 덮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어떤 말로 시작해도 자존심이 상하는 건 똑같았다. 그녀가 멈춘 이유는 사과가 어렵거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이제야 보이네. 그녀는 책상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숨을 몰아쉬었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책상 위 계산서를 다시 보았다. 숫자들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담긴 자책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빈 김치통을 바라봤다. 말도 하지 않지만 오히려 사람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듯했다. 그 빈 공간은 10년 동안 자신이 어머니에게 남긴 빈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같았다. 나 진짜 이번엔 잘못했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은 채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통과 계산서만 바라보았다. 종이 위 숫자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희한했다. 억울하거나 화가 나는 느낌은 단 한 점도 없었다. 대신 마음 한가운데 조용하지만 확실한 패배감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다. 이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잘못한 거 맞네. 그녀의 안에서 자존심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오히려 무너져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 무너짐을 막을 힘이 없었다. 서진은 계산서를 다시 접어 김치통 옆에 조심스럽게 두었다. 그리고 아주 길게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건 인정해야 해. 서진의 목소리는 패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탁자 위에는 한 입의 김치, 빈통, 그리고 잘 접힌 계산서. 셋 모두 말이 없지만 그 침묵은 서진을 향해 단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인정. 그리고 사과. 그걸 모르는 척 지나칠 수도 없고, 다른 사람 탓을 할 수도 없고, 웃으며 넘길 수도 없었다. 지금 서진에게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서진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고개를 떨군 채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머니한테 내가 먼저 사과해야겠다. 그 말은 마치 스스로에게 내리는 판결처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녀의 마음속에 내려앉았다. 서진은 거실 조명 아래에서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김치통과 계산서는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녀의 핸드폰은 손바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손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가슴은 숨이 막힐 만큼 뜨거웠다. 결국 그녀는 핸드폰을 켰다. 계좌이체 앱을 열자 화면이 유난히 밝았다. 그리고 그 밝은 화면 속에 적혀 있는 빈 송금창이 그녀에게 오늘 내내 바라보아온 계산서를 떠올리게 했다. 보내야지. 서진은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산서를 보며 금액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1. 손끝이 떨렸다.
0. 숨이 짧게 들이켜졌다. 하나씩 숫자를 누를 때마다 마치 지난 10년의 무책임함이 손가락 끝으로 되돌아오는 듯 가슴이 묵직하게 눌렸다. 한 번 입력을 끝냈지만 손이 덜덜 떨려 숫자를 잘못 눌렀다. 지우고 다시 입력했다. 또 틀렸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세 번째 입력에서야 정확하게 숫자를 입력할 수 있었다. 송금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클릭하는 것 하나가 지금의 감정을 확정짓는 것처럼 느껴졌다. 보내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 띠링. 송금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다. 하얀 화면 위에 붉게 표시된 송금 완료 글자가 서진의 숨을 단번에 털어냈다. 아? 그녀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겨우 버티던 숨이 한꺼번에 자유를 얻은 것처럼. 하지만 지금 끝난 게 아니었다. 이제는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그게 더 어려웠다. 서진은 카카오톡 창을 열었다. 시어머니 이름이 적힌 채팅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새 메시지를 입력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뭐부터 잘못됐다고 해야 하지?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단어 하나를 고르기조차 마치 수술을 하듯 어렵고 무거웠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세 글자를 적고 지웠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적었다가 다시 지웠다. 너무 죄송해요. 또 지웠다. 말은 많았지만 어떤 말도 맞지 않았다.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말도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았다. 결국 서진은 가장 짧고 가장 담백한 문장을 선택했다. 어머니, 송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지금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더 쓸 수 없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탁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자존심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10년 동안 쌓였던 무책임함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지금 막 한 계단 아래로 내려섰다는 사실이었다. 메시지를 보낸 직후 채팅창은 조용했다. 아무런 알림도 오지 않았다.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녀는 긴장한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몇 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고 더 두려웠다. 어머니가 화가 난 건지, 생각 중인 건지, 말조차 하고 싶지 않은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띠링. 서진은 거의 반사적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어머니에게서 온 답장은 딱 세 글자였다. 잘 받았다. 그것뿐이었다. 긴 말도 사과도 질책도 훈계도 없었다. 단 세 글자. 하지만 그 세 글자에서 10년 동안 참아온 단단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마치 벽처럼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서진은 답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표정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끝이네.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 세 글자는 용서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화를 참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받았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감정조차 담지 않은 응답. 그래서 더 아팠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서진은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내가 정말 패했구나. 그녀는 휴대폰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은 조용히 울렁거렸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앞으로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이 마치 슬픈 예감처럼 조용히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수치심, 후회, 죄책감, 두려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뒤섞이며 서진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그 소용돌이는 이미 한참 전부터 시작된 감정 폭풍이 지금 이 순간 절정에 다다랐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서진은 식탁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송금도 했고 사과문도 보냈고 답장도 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을 마쳤음에도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빈 김치통, 정확하게 접힌 계산서, 그리고 서진이 놓아버린 휴대폰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데 그림 자체가 서진을 계속 바라보며 너 이제 어쩌려고 하니?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서진은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 한숨은 하루 동안 쌓인 불안, 공포, 후회, 수치심이 한꺼번에 묻어있는 깊은 숨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릴까봐 무서워 손을 대지도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그냥 저 세 글자만 보내고 끝내버리는 것도 더 무서웠다. 이게 끝이 아닌가? 서진은 자기 목소리인지도 모를 만큼 흐릿하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짧게 떨렸다. 띠링. 서진은 온몸을 움찔하며 고개를 번쩍 들었다. 손이 떨릴 만큼 긴장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천천히 잡았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시간 되면 전화해라. 그 문장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이 서진의 심장을 강하게 짓눌렀다.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라고? 목소리는 떨렸고 바람 한 줄기도 없는 방 안인데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지금 전화를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당장 하는 것도 무서웠다. 서진은 휴대폰을 두 손으로 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 전화하면 뭐라고 하지? 어떻게 말해야 하지? 혹시 더 화나 계시면?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서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눈을 뜨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뚝, 뚝, 뚝. 신호음은 유난히 길었다. 심장이 신호음과 같은 속도로 뛰었다. 그리고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 한마디가 서진의 몸을 단숨에 굳게 만들었다.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용한 단단함이 있었다. 그 단단함은 크게 화를 내는 사람보다 훨씬 무서웠다. 서진은 떨리는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 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겨우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하지만 말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됐다. 말 길게 하지 마라. 서진은 그 말에 숨이 턱 막혀 억지로 삼켰다. 말순의 말은 조용하지만 분명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서진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말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뭔가를 말하려는 듯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10년을 해줬다. 1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해줬다. 근데 내가 한 번이라도 어머니 힘들진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 있나? 그 말은 속삭이듯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만 들이키고 있었다. 말수는 말을 이어갔다. 난 내가 나한테 부탁한 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보다 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더라. 서진은 무너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로. 그러자 말수는 또 말했다. 맞다. 잘못했다.
그걸 알면 됐다. 서진은 말을 잃었다. 그 말이 너무 단호해서 반박할 수도 없었고 위로로 들리지도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었다. 말순의 숨소리가 휴대폰 너머에서 아주 조용히 들렸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깊고 더 무거웠다. 김치는 김치다. 그건 그냥 음식이다. 말순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서진에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말순은 오늘의 가장 사이다 같은 문장을 말했다. 근데 사람 마음은 당연하면 썩는다. 서진은 목이 메었다. 그 말 한 문장이 10년의 시간을 정리해버렸기 때문이다. 말순은 조용히 말했다.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닐 거다. 서진은 그 말에 입을 떼지 못했다. 눈이 뜨겁게 일렁였다. 말순은 마지막 말을 건넸다. 오늘 송금한 거 그게 돈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거면 됐다. 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 서로 할 건 하고 살자. 그 말은 고함이나 훈계보다 훨씬 강했고 용서나 감정적인 화해보다 훨씬 선명하고 통렬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순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뚝. 전화가 끊겼다. 그 순간 서진의 어깨는 큰 힘이 빠지며 툭 하고 내려앉았다. 눈물이 한 줄 흐르더니 금세 턱 아래로 떨어졌다. 끝났네.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절망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대로 배운 자의 인정이었다. 그녀는 빈 김치통을 바라봤다. 계산서를 바라봤다. 그리고 손에 남은 휴대폰을 보았다. 모든 것이 같은 자리에 있는데 이제는 어떤 것도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늘 이 전화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음을 서진은 아주 선명하게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은 계속 고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이제 나부터 바꿔야겠다. 그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다짐이었다. 그날의 전화 이후 서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지나온 10년을 천천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내주면 당연하고 받으면 감사한 줄 모르는 관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묵묵히 감당해온 시간들. 김치 한 잎에 담겨 있었던 건 고춧가루나 젓갈이 아니라 참아온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보다 정확했고 책망보다 깊었고 거절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알았죠. 관계는 누가 더 많이 해주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당연하게 생각했는지에서 무너진다는 거리요. 말순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당연하면 마음이 썩는다. 그 한마디가 10년의 오해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이제 매년 김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작은 마음으로요.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는 뒤늦게 배우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다리고 또 누군가는 마음을 바로잡는 인생의 어느 날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